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AI와 미래 사회의 딜레마, 갈등과 혁신입니다. 먼저 디지털 기술 발전의 역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 사회의 딜레마, 갈등과 혁신에 대해서 살펴본 후에 정책 제안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기술 발전의 역기능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사람 중심의 제4차 산업혁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대전제를 갖고 있는데요. 혁신 디지털 기술이 산업과 사회를 재편함으로써 인간에게 이롭게 활용될 것이다. 활용되어야 한다. 그래서 두 바퀴가 있는데 산업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산업 측면에서는 전 산업의 지능화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서비스 중심의 경제로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다. 그리고 사회의 변화 측면에서는 교육과 직업과 윤리와 문화 등에서 삶의 방식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인간들의 삶의 질이 제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디지털 기술 발전에 불편한 진실도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굉장히 빨리 변하지만 굉장히 숏사이클이죠. 근데 조직과 사람들의 능력은 그에 맞게 변화하고 있지 못합니다. 페이스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풍요해진 경제 발전의 열매로부터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도표를 가져왔는데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캐피탈 vs 레이버, 두 번째가 이제 기술 격차와 임금 격차의 심화입니다. 생산과 성장에 자본이 기여하는 정도가 노동이 기여하는 정도보다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본이 자본을 낳는 자본 심화 현상이 있는 거죠. 그리고 기술 격차와 임금 격차가 심화되는 부분, 고학력 근로자, 고숙련 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이 받고 있는 임금이 점점 가파르게 상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도표를 보면 우리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혁신과 자동화의 영향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왔는데요. 뉴욕타임즈 2017년 12월 보도 자료입니다. Will robots take our children's job? 이렇게 보도 기사가 났고요. 근데 이게 아주 새로운 것만 아닙니다. 1935년 1월 워싱턴 포스트입니다. Thinking machines replace the thinker. 심지어는 아주 유명한 러다이터 운동, 이게 이제 1812년 3월이죠. 이때 이제 방적기계를 파괴한다거나 옷을 찢는 이런 사람들에게 1000파운드를 주겠다, 이런 포스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일자리가 재편되고 사회가 변화하는 것에 적응하면서 생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AI는 자동화의 자동화라고 하죠. 의사결정을 자동화한다. 이번엔 다른가 하는 문제, 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머신러닝 적용에 적합한 직업과 임금과는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브린 유플슨 외 기타 학자들이 2018년에 What can machines learn and what does it mean for occupations and the economy? 라는 연구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문 직업과 같은 많은 고임금 직업을 포함한 거의 모든 직업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이번엔 정말 다를까요? 하지만 그 연구의 디스커션에서 보시면 어떤 직업도 완전히 자동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부 직무가 자동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AI는 노동을 대체할 것이냐, 아니면 증강할 것이냐, 강화를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학계에서는 아직 충분한 데이터가 없어서 컨센서스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아직 모르는 새로운 일자리들이 계속 생겨날 것이고, 산업별로 그 효과는 차이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겠죠. 초기 조건들이 다 다르니까. 하지만 그래서 이제 현재로서는 모든 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과 갈등을 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챕터인 이제 우리 사회의 딜레마, 갈등과 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대표적인 디지털 전환 갈등 사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내용을 이제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요. 2003년 12월부터 2019년 6월 동안
2,000여 개의 뉴스 채널에서 보도기사를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빈도와 확산 지표, 댓글이나 좋아요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산업별로 갈등 최대 이슈를 선정했는데요. 지면상 4개의 산업만 설명을 드릴 텐데 이 갈등 지수를 뽑으면서 이제 갈등 강도 지수도 같이 뽑아봤는데 갈등을 연구할 때 이제 범위도 있고 지수도 있고 빈도라든지 빈도라는 것도 있고 강도도 있는데 일단은 공공행정 쪽에서는 갈등을 선형적으로 발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과 증폭과 교착과 완화를 거쳐서 종교를 한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지수를 수집해 보면은 갈등은 선형적으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 이제 비선형적인 거죠. 시작이 됐다가 증폭됐다가 교착됐다가 다시 증폭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의료 제약 분야에서 보시면 원격 의료 갈등이 뽑혔습니다. 최대 이슈로 선정이 됐는데 의정간 2013년에서 19년 동안 계속 갈등 중이고요. 2013년 12월에 대규모 집회에서 의협회장이 자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계속 평균 갈등 강도 7 정도로 교착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되어 오고 있고 2019년 8월에 원격 의료 41개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가지고 더욱 확산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과 농수축 산업입니다. 스마트팜 사업 갈등이 최대 이슈로 선정이 됐는데요. 이쪽은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농민, 지자체, 정부, 대기업 간에 2012년부터 19년까지 계속 갈등 중이고 2013년 2월에 동부 파망농에서 이제 토마토 수출을 하려고 했는데 농협 APC 운영협의회에서 정기총회에서 이제 결의를 해서 동부 제품 불매 운동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기업과 농민 간의 이제 대결 구도가 스마트팜 혁신밸리 갈등으로 이어졌고 지금 평균 갈등 강도는 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갈등 강도는 10까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운수 측면에서는 단연 이제 택시와 스마트 모빌리티 갈등이 뽑힙니다. 택시와 우버, 카풀, 타다, 카카오 간에 2013년부터 시작된 현재 갈등 진행형인 이슈입니다. 2014년 11월에 우버를 반대하는 3천여 명 택시기사 집회에 이어서 2018년 12월, 19년 1월, 2월, 5월에 카카오랑 이제 타다를 반대하는 택시기사분들이 분신을 시도했고 사망에 이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토부 상세안이 발표된 상태죠. 그리고 평균 갈등 강도는 6 정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통 물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이마트 무인 계산대 분쟁이 꼽혔습니다. 노사 간 갈등인데 이마트와 노조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노조가 이제 무인 셀프 계산대가 이게 확대되면서 저강도 구조 조정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평균 갈등 강도는 3.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업별로 디지털 갈등 양상을 관찰하다 보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공통점은 신구 주체 간 제도와 기술 역량이 비대칭적이라는 겁니다. 신규 사업자들은 신규 기술 역량을 강력한 역량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기존 사업자들은 기존 제도와 좀 더 친화적이죠. 그리고 이제 산업별로 갈등 수준이 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 갈등 수준이 차이가 나타나는 그 현상을 보면 노동 집약도라든지 영세성 그리고 수요가 얼마나 많이 변동이 되는지 그동안 커버하지 못했던 수요가 얼마나 더 많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갈등이 높은 산업들은 굉장히 노동 집약도, 영세성, 수요 변동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을 갖게 된 것은 갈등은 왜 발생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경제나 GBC, 과학기술과 사회적 갈등 관련 연구의 흐름을 보시면 세 가지 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기회비용 이론 또는 손실회피론이라고 묶을 수 있는 관례가 있습니다. 굉장히 근원적인 것인데 인간이 손실을 보기 싫다는 그런 근본적인 본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해관계자 간 사회경제적 가치가 충돌할 때
손실 가능성이 발생하거나 사회 경제적인 가치에 대한 기대와 현실이 격차가 크거나 아니면 사회적 이슈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차이가 클 때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실질적으로 가격이나 이런 시장적인 것과 엮어서 한번 살펴보면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의 상품 가격이 하락한다. 그랬을 때 소득 격차가 심화되겠죠. 상품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은 경쟁이 심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수 같은 산업은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가격이 상승해 왔어요.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나서 가격이 상승을 해왔죠. 왜냐면 이제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가격을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 상한도 그렇지만 그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자본 집약 산업 같은 경우는 상품 가격이 상승하면 소득 격차가 심해지고 갈등이 유발됩니다. 완전히 다른 상황이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자본 심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상품 가격 상승을 억제하면 갈등이 관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론은 다양성 이론인데요. 사회 계층 간 이동성이 높고 상품이 차별화되어 다양성이 증가하면 갈등이 유발된다. 그래서 사회 계층 간 이동성이 높다는 것은 고숙련 노동자의 높은 유동성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창업을 하는 겁니다. 창업을 새롭게 해서 상품이 차별화되고 다양성이 증가하면 단기적으로는 갈등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후생을 파레토 개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구조와 행위와 결과 이 사이의 모든 것들이 굉장히 선형적으로만 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보면은 자본이 심화되는 현상에서 그 트렌드 하에서 자본 집약적으로 간다고 한다면 다양성이 높으면 갈등은 관리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선택 이론이 마지막으로 남았는데 이거는 뷰캐넌 교수가 주창한 건데요. 정부가 국민의 대다수의 공익을 위해서 정치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내리지만 오히려 국민의 공익과 갈등을 일으켜서 시장 경제를 더욱 악화시킨다 라는 내용입니다. 네, 여기까지 기존 연구를 한번 봤고요. 그래서 이제 주요 산업의 특성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산업별로 그 효과가 굉장히 차이가 날 것이고, 그리고 그 초기 조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엔도먼트가 굉장히 다를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동 집약도와 다양성을 기준으로 클러스터링을 해봤는데, 노동 집약도가 높고 다양성이 낮은 측면이 한 부류가 있고, 노동 집약도도 높고 다양성도 높은 부류가 있고, 그리고 노동 집약도가 낮고 다양성이 낮은 부분, 그리고 노동 집약도가 낮고 다양성이 높은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압박을 많이 트렌드적으로 자본 심화되는 현상에서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것들은 노동 집약도가 높은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분류에 해당하는 것은 운수인데요. 다양성을 무시한 일괄적인 규제로 기득권의 위치가 공고합니다. 그래서 규제 갈등이 심화되고 있죠. 실제적으로 이제 택시 같은 경우는 해외 같은 경우는 프라이빗 하이어 버이클이라고 해서 다양한 그 형태의 그 운수 개인 여객 운수 사업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버도 그쪽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택시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택시뿐입니다. 단일화입니다. 도시여객 운수의 경우에는 단일화고요.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기술의 복잡도, 누적성, 전유성이 낮고 농업이나 유통에 비해서 시장 집중도는 높은 형태로 띄고 있고, 최근 갈등 관리 방식은 대타협 기구를 형성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대안적인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부류는 농업과 유통인데요. 노동 집약도가 굉장히 높고 그런데 창업도 많습니다. 규제 갈등이 심화된 분야로서 소상공인이 많고요. 전통적으로 이제 기술의 복잡도나 이런 것들이 낮아서 모방이 쉽고, 그런데 다양성도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 이제 갈등 관리 방식은 정부에서는
일방 통행형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약과 의료 분야인데요. 정태적인 규제에 비해서 기술 혁신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제도적인 대응이 미비하거나 산업 정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공공성이 인정되는 산업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산업에서는 또 정부가 개입해서 전환이나 확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일방통행적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유형을 나눠서 보시면은 정부의 대응 방식이 사례마다 다 다르지만 어떠한 원칙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조와 금융 쪽에서 보시면 개별 산업별 일반적인 기존 규제들과 충돌하고 있지만 투자도 많고 노동 집약도가 낮고 발전 속도가 빠르고 그래서 이제 품질 조정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공정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하도급 같은 거래 관행이라든지 플랫폼 독점 등이 이제 감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맥킨지에서 조사한 자료인데 2015년 자료고 미국이라서 좀 다를 수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산업별로 디지털화 수준을 보면 상당히 닮아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조와 금융은 디지털화가 굉장히 많이 돼 있고 그리고 농업이 가장 꼴찌고 그 다음에 운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약과 의료도 굉장히 낮은 편이죠. 그래서 AI가 주도하는 디지털 전환 또한 이러한 갈등을 일으킬 것입니다. 미래는 이미 와 있고 단지 널리 퍼지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하는데 AI가 주도하는 디지털 전환의 양상 또한 갈등의 근원적인 것을 살펴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혁신이 먼저인가, 갈등 관리를 위한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가 먼저인가. 사실 이게 이제 굉장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내용과 비슷한데 갈등은 사회가 진화하는 과정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지만 갈등이 심화됨으로써 혁신과 신산업의 성장이 지체됩니다. 그래서 혁신을 위해서 오히려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고 제도와 정책을 개선을 해서 속도를 조절하고 갈등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의 사회적 자본과 규제 부담에 대한 차트인데요. 사회적 자본은 149개 나라 중에 87위, 결속력이나 소통 및 배려, 신뢰가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규제 부담은 우리나라 사업자의 규제 부담 역순위를 보시면 79위 정도 되죠. 전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책 제안을 보시면 조금 추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갈등관리 사회경제 시스템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동적이고 적응성이 높은 정부, 기업, 사회가 좀 더 사회적 상호작용을 열심히 하는 시스템. 실질적으로 이제 박강민 선임연구원께서 규제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그 파트를 기억하시죠? 시사점 측면에서 보시면 거기서도 이제 대기업과 정부의 제도적 보완과 스타트업의 기술 이런 것들이 잘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말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부와 기업과 사회가 유기적으로 이제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는 적절한 개방의 원칙을 갖고 그리고 시스템화된 갈등 및 위협 관리의 원칙과 자기 규율의 원칙을 가진 상태에서 전통과 혁신의 최적 비율 이건 시장이 정하는 거죠. 그래서 균형의 원칙 이런 것들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서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인 안정성. 제도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제도, 단순한 제도, 그리고 모든 포용적인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도와 정책의 개선을 통한 점진적인 혁신을 추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다양성은 높이고 단일한 방식의 선호보다는 이해관계자의 범위와 상향에 맞는 접근 방식을 의사결정할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하다. 그래서 산업 특성에 맞는 안정적인 갈등 관리 정책도 있어야 하지만 전 산업에 아우르는 어떤 컨트롤 타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별로 좀 보시면 유형별로 예를 들어서 이제 운수 같은 경우는 면허 총량 요금 관련 제반 진입 규제를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존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등 혁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노동 집약도가 높고 다양성이 높은 농업 유통과 같은 부분은 정부 주도 R&D라든지 확산 사업과 함께 복지와 분배 정책을 병행할 수 있고, 그리고 제약과 의료 같은 경우는 역시 진입규제, 인증과 같은 진입규제를 개선을 하면서 세제나 수가 등 혁신 인센티브를 기존 사업자에게도 제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와 금융 쪽에서는 공정시장 정책이라든지 거래 관행 관리를 감독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 갈등 관리 정책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와 역할을 보시겠는데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거버넌스 체계, 추진 체계는 그동안 저희가 이제 그 디시전을 내릴 때, 의사결정을 할 때 의회에서 입법을 하거나 정부에서 입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과연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고 소비자 후생이 반영이 되고, 그리고 충분한 연구와 평가를 거쳐서 했는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지금 란데모어 교수가 그 핀란드 사례를 가지고 이제 얘기한 게 있는데, 크라우드 소스드 딜리버레이션이라고 해서 역할에 크라우드 그 군중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 거버넌스 체계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추후에 이제 유호석 책임연구원님께서 더 저보다 잘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정부와 전문가 집단, 그리고 이해관계자 그룹, 그리고 집단 지성의 상호작용이 촉진돼서 정책 대안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사전 평가해보고 사후 평가해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면에서는 다양한 산업이 융합되는 디지털 전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수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국토부라든지 농림수산축산부, 농림식품부죠, 농식품부, 그리고 3개 이상의 부처의 규제들이, 제도들이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설 디지털 혁신부에서 디지털 전환 갈등을 포함한 제반 사항을 관장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 디지털 전환 총괄 조직을 저희가 제안한 바가 있는데, 2016년에 SPK 2025 국가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대통령 비서실에 국가 CIIO 담당 비서관직을 신설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서 범부처 예산, 정책, 제도, 기술을 조정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디지털 혁신부가 있고, 저는 이 디지털 혁신부에서 디지털 전환 갈등을 포함한 제반 사항을 총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발표하는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크라우드 소스드 딜리버레이션 관련해서 저희 연구소가 추진하고 있는 오픈 커뮤니티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 여기 QR코드도 있는데 국민과 함께하는 소프트웨어 정책 토론 공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그룹, 블로그와 같은 채널이 있고, 여기서 이제 이슈를 언제든지 던지실 수 있고 제안을 해주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제안을 표집을 하고 또 심층 분석을 하기도 하고 해서 개선안을 개발을 해서 이용자와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